자, 이제 대리. 아까 그래서 대리는 제가 사적 자체 확장이 될 수 있고요. 사적 자체에 보충이 될 수 있다고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본인이고 여기가 상대방이고 그 다음 을이 갑의 대리인인지가 이렇게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이때 이제 14페이지에 보면 대리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대리는 114조인데 사실은 우리 민법에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유권 대리죠. 그럼 대리인이 병하고 무슨 행위를 했죠? 법적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돼야 될 것 같습니까? 갑한테. 행위는 을이 하는데 법적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돼요? 갑한테. 그 다음 또 대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대리는 116조를 보면 의사의 흠 같은 경우에는 을을 기준, 다른 말로 하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참 이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건 병으로 했었죠. 이건 을로 했었고 병으로 고칩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대리인은 이 병을 기준으로 다른 말로 하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게 116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의사 결정을 병이 스스로 결정했죠. 법적 효과만 갑한테 기속되죠. 그러면 그걸 대리라고 합니다. 대리. 이렇게 대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사 결정을 병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했죠. 그러면 그걸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 그 다음 이 사자는 뭐 전달 기관으로서의 사자,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 이 두 가지로 갈릴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의사결정을 대리인 스스로 하면 그건 대리고요. 의사결정을 본인이 했죠. 그걸 단순히 뭐 전달만 한다든지 표시만 하죠. 그러면 그걸 사자라 그래요. 그렇죠? 그게 지금 1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사자란 개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간접 대리란 개념은 뭐냐면 방금 제가 대리에서 그 법률관계 당사자가 갑이 됐죠. 을하고. 근데 문제는 이거 홈쇼핑인 거예요. 이때 의 있죠. 홈쇼핑하고 어떤 옷 같은 거 사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왜 홈쇼핑에서 갑이 이렇게 내다 팔 수 있도록 해주죠? 여기는 중소기업이죠. 그 중소기업보다는 홈쇼핑이 훨씬 영업력이 좋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 홈쇼핑 같은 것을 위탁 매매업이라고 하거든요. 위탁 매매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을은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봐야 되는 겁니까? 병이죠. 병과 을이 계약한 거죠. 대신 팔았죠. 이득이 들어왔으면 그 이득을 병은 수수료를 떼고 갑한테 반환을 해야 돼요. 이득 반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 절대 되는 게 아니죠. 병하고 을이 되는 거죠. 이때 병을 민법에서는 간접대리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간접적으로 대리인처럼 보일 뿐이죠. 실제로는 대리가 아닙니다. 대리는 행위만 했지 법적 효과는 갑한테 기속되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본인이 됩니다. 본인이 됩니다. 그게 다르죠. 다릅니다. 자, 그래서 15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대리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수권행위란 말이 있고 대리권의 남용이 있고 그 다음 자기 계약이 있고 쌍방대리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다시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는 이런 행위를 했죠. 이걸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민법 128조에 보면 수권행위란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 128조를 보면 기초적인 법률관계라는 게 또 있어요. 그 기초적 법률관계는 이걸 말하는 거죠. 보통 보면
위임 계약 관계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임은 우리 민법 680조 이하에 있는 건데 이 위임은 이렇게 쌍방,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계약입니다. 갑이 병한테 청약을 하고 병이 갑한테 승낙을 하는 계약이지만 이 수권행위라는 개념은 계약이 아니에요. 갑이 병한테 화살표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써왔죠? 뭐죠?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입니다. 그렇죠? 이게 위임계약과 수권행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위임계약과 그 수권행위에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대리권의 남용이란 말이 있고요. 이 대리권의 남용은 다시 병이 이렇게 대리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병은 사실은 갑의 이익,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병 자신의 이익이나 아니면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대리 행위를 하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그래요. 대리권의 남용. 자, 그게 지금 대리권 남용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자기계약 이렇게 나와 있죠. 쌍방대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또 뭐냐 하면 자기계약은요, 지금 이 그림에서 을이 있죠. 병이 되는 겁니다. 대리인 자신이. 그러면 병이 한쪽 당사자죠. 그 다음 다른 한쪽 당사자는 원래 갑인데 갑의 대리인이 누구예요? 병이잖아요. 그럼 병은 자기하고 자기가 계약하는 거죠. 사실은 이걸 자기계약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 민법 124조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본인의 승낙이 있다든지 아니면 채무의 이행만 남은 경우 아니라면 자기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효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쌍방대리는 뭐냐 하면 쉬워요. 이렇게 있을 때 을의 대리인이 병이 되는 거죠. 갑의 대리인도 누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죠. 그러면 이걸 쌍방대리라고 그래요. 쌍방대리. 됐죠? 쌍방대리도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그게 124조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현명주의라고 나와 있고요. 현명주의는 사실은 114조를 말하는 거죠. 114조. 그렇죠? 그래서 병이 대리인이라는 자기 자격을 밝히는 것을 어려운 말로 현명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현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게 현명주의 이렇게 되는 것인데 바로 밑에 이제 복대리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복대리인, 복인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복대리는 또 뭐냐 하면 병이 있죠. 정이라는 사람을 선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긴 했는데 본인의 대리인이 돼요. 본인의 대리인. 이걸 복대리라고 하거든요. 이걸 복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조 이하에 있는데 이때 이 복대리는 그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가.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이때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건 123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저 그림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했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그 다음 본인의 대리인인데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하면 틀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복대리는 그 정의 개념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무권대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무권대리는 뭐냐? 대리권 없는 대리인이 원래 무권대리인이겠죠? 이 무권대리는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 플러스 표현 대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표현 대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일단 그게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죠. 그러면 그건 130조부터 우리 민법 134조까지는 적용이 있다 보고, 대신에 협의의 무권 대리에는 적용이 있는 게 135조고요. 근데 이 표현 대리는 적용이 없다 보는 게 135조 1항이에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135조 1항이 뭐냐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말하는데, 원래 표현 대리는 그게 125조니 126조니 129조니 이 조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조문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무권 대리지만 본인 갑이 있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서. 근데 문제는 135조를 표현 대리에도 적용을 시켜버리면 135조는 이 그림에서 병이 책임을 진다는 소리인데, 그럼 표현 대리 성립되면 상대방 의뢰 입장에서는 갑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또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병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권 대리가 되면 갑만 책임지는데, 오히려 표현 대리 되면 상대방 을한테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이때는 135조 1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나라 통설이죠. 그래서 이때는 135조 1항은 순수한 무권 대리일 때만 135조 1항이 적용되고, 이때 병이 을한테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표현 대리란 말이 있고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어떤 외관이 존재한다 해가지고 16페이지에 대리권 수요 표시, 고난을 넘었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 조문이 총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125조는 뭐냐면 갑은요 원래 병한테 수권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대리권 수요를 한 게 아니고 대리권 수요한 것처럼 표현만 된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수권행위가 없는데 갑이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한 거야. 이건 일종의 관념의 통지고, 다른 말로 하면 준법률행위가 됩니다. 이게. 이런 어려움을 씁니다. 그래서 수권행위란 말을 한 게 아니고, 법률행위 한 게 아니고 대리권 수요만 표시했다. 그럼 대리권 수요 표시가 뭐냐? 병이 있죠. 마치 갑의 대리인인 양 무슨 외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이 있죠. 병이 있죠. 갑의 대리인이다 이런 것처럼 무슨 명함을 들고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갑이 병을 방치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리권 수요 표시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권 수요 표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거 외관을 보면 꼭 대리권 수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을이 그걸 믿었는데 선의이고 무과실이죠. 그러면 갑이 책임지라는 소리예요. 갑이 책임을 지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대리권 수요 표시에 따른 표현 대리가 되고, 이게 125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이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 자, 그 다음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뭐냐? 병이란 사람이 어떤 이렇게 대리 권한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원래는 이만큼의 권한이 있는 건데 이 대리 권한을 벗어난 거죠. 근데 이 벗어난 부분이 의뢰 입장에서 보니까 착각이 들어요. 원래 대리권 권한 범위 내라고. 근데 그런테 믿었는데 을한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선이고 무가 실인 거예요. 선이고 무가 실. 됐죠? 그러면 그때는 갑이 책임지는 겁니다. 본인이. 이게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는 뭐냐면, 원래 갑이 이만큼 대리권이 있었죠. 대리권이 있었는데 이게 소멸했던 거죠. 근데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믿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선이고 무가 실인 거죠. 그때는 갑이 책임져야 돼요. 이걸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25조, 126조, 129조에서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관법리라고 해서 갑이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대리인 것처럼 작출하는데 갑이 무슨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그럼 을한테 갑은 책임져라. 이렇게 보는 걸 표현 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표현 대리를 제외하고 순수한 무권 대리가 뭐죠? 협의의 무권 대리가 돼요.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때 협의의 무권 대리 아니면 광의의 무권 대리, 이때 무권 대리일 때,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이 무권 대리 행위는 원래 갑한테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인데 추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최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131조에 상대방 최고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최고했죠. 이때 본인이 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있거든요. 추인하면 133조 소급에서 유효가 됩니다. 소급에서 유효가 돼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최고권이니 추인권이니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이때 병이 무권 대리인이면 갑은 아직 추인하기 전까지는 유동적인 무효 상태거든요. 무효인데 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철회하겠다 얘기하면 확정적인 무효가 되거든요. 이게 134조 상대방의 철회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16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고요. 내용들. 자, 그 다음 16페이지에 이제 52번에 보면 법률 행위에 무효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무효의 또 개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만 이제 지워보면 무효와 취소를 잠깐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무효라는 개념이 있죠. 이 무효는 방금 얘기했던 그 효력 요건 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성립 요건이 있었잖아. 그 성립 요건에 흠이 있죠. 흠이 있잖아요. 맞죠? 그건 불성립이라고 표현하고 아니면 그건 법률 행위의 부존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독일 법학을 따르는 이런 나라들은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 두 가지로 나누고 이 성립 요건에 흠이 있죠. 그럼 불성립, 부존재라고 표현하고 그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에 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효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할 거는 뭐다? 이 무효예요, 무효. 이 무효라는 개념을 해야 돼요. 이 무효라는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무효 분류가 가능한데 일단은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때 상대적인 무효 이걸 먼저 설명하는 게 낫다 그렇죠. 이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걸 상대적 무효라 그러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건 절대적 무효라 그럽니다.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조문들이 어디 있어요? 이건 107조 2항, 108조 2항, 109조 2항,
110조 사망하는 식으로 거기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조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조문이 없는 게 뭐냐면 103조라든지 아니면 104조 그런 것들은 절대 무효라 봐요. 이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이든 악이든 중요하지 않고 다 무효예요. 그냥. 이걸 절대적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법에서 선의다, 악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선의는 착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악이면 어떻게 되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지죠. 몰랐죠? 선입니다. 알면 어떻게 돼요? 악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구별 말고 확정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건 같은 말이 유동적 무효가 돼요. 유동적인 무효가 돼요. 자, 그래서 확정적, 불확정적 같은 말이 뭐다? 유동적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까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었죠? 무권대리 행위가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 유동적인 무효였죠?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그럼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확정적 무효죠. 확정적 무효. 이런 구별이 가능하고요. 이런 구별이. 자, 그 다음 또 당연 무효, 재판 무효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당연 무효라는 개념은 원래 무효는 다 당연 무효예요.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해도 막 주장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나 주장할 수 있는. 이걸 당연 무효라 그러는데 너무 그 무효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재판 무효라 그러고 혹시 회사 합병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회사 합병 설립 무효의 소란 게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진짜 무효 소송을 해야 돼요. 설립이 무효라고. 아니면 회사 합병이 무효라고. 이렇게 해야지만 설립이나 아니면 합병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재판 무효라 그래요. 재판 무효.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이런 식으로 나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절대 무효, 상대 무효, 당연 무효, 재판 무효,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17페이지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138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138조. 이 무효 행위의 전환은 뭐냐 하면 우리 이런 거 있죠. 갑과 을이 부부인데 애가 없어요. 근데 누가 A라는 애를 갖다가 대문 앞에 두고 갔어요. 그때 갑과 을은 A를 정성 들여 키웠죠. 근데 사실은 갑과 을이 스스로 낳은 게 아닌, 다른 말로 하면 친생자가 아닌데 전혀 이 A에 대해서 친생자 신고를 한 거죠. 그럼 친생자 신고는요, 이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거는 무효인데 법률행위의 전환, 어떻게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양친자 신고로 전환이 될 수는 있거든요. 양자 사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신고로는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 무효행위의 추인. 이건 139조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원래 139조에서 말하는 무효행위 추인은 이 확정적 무효를 말해요. 원래 확정적 무효는 무효일 뿐이거든. 그래서 139조에서 말하는 건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에도 원래 효과가 생기지 않아요. 아무 효과 생기지 않지만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볼 뿐이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볼 뿐이죠.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볼 수는 있는 거니까 장래효입니까? 소급효입니까? 장래효다 이 말이에요. 이게 133조 추인하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얘기를. 자, 그게 무효행위의 추인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법률행위의 취소하면 되는 거죠. 법률행위의 취소. 그렇죠? 이 법률행위 취소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아까 취소 언급을 했는데 자, 갑이란 사람이 있고요. 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8세인데 청약, 그 다음 승낙이 있어가지고 어떤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을 한 날짜가 이 날짜라고 해볼게요. 근데 갑은 A라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하겠답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 5조 1항 2항 콤마 민법 140조 취소권자에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제한능력자가. 그러면 취소권을 언제 행사하느냐 하면 이날 취소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럼 취소하면 우리 민법 140조, 141조 본문이죠. 그 141조 조문에 보면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고 돼 있죠.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고 돼 있잖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처음부터요. 그럼 언제로 소급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에서. 그렇죠? 이때로 소급을 한다는 얘기죠. 이때로 소급을 해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이때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 소리예요. 무효가 된다. 됐죠? 자, 그게 소급 무효인 바로 취소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취소권의 경합. 취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면 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에서 갑이 있죠. 원래는 18세니까 5조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사기 강박도 당했어요. 그러면 110조잖아요. 또 사기 강박 아니에요. 그럼 갑은 미성년자로 취소도 가능하고 사기 강박으로 뭐 취소도 가능한 거죠. 이걸 취소권의 경합이라고 해요. 취소권의 경합. 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갑이 있죠.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취소권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이걸 추인이라 그러고 대신은 144조를 보면 갑은 18세가 아니고 19세가 돼야지만 이때는 추인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 취소 원인으로부터 벗어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추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법정 추인이란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145조 그 조문에 해당되는 어떤 법률 행위를 했죠. 그러면 그건 법으로 정한 추인이 된다고 해서 법정 추인이 됩니다. 법정 추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법률행위의 부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법률행위 부관은 147조 이하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47조 이하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 그 법률행위의 부관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여기 이 법률행위의 부관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조건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기한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 이때 이 조건은 정지 조건 아니면 해제 조건으로 갈리는데 일단 이 조건은 그 법률 행위에 효력 발생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의미하죠. 그 다음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를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큰 차이점이 있고요. 공통적인 것은 다 그 법률행위 효력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제 집에 애완견이 죽으면 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 강아지 애완견은 무조건 죽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영원히 사는 건 없죠. 그러면 그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죠? 조건이 아니고 뭐죠? 기한이고, 대신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불확정 기한이 되겠죠. 불확정 기한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부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조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조건부 법률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정지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죠. 그 정지 조건은요, 그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해요. 그게 147조 1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해제 조건은요,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을 잃는 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건 147조 2항에 있습니다. 조문 보면. 그 다음 적극 조건, 그 다음 소극 조건, 그 다음 수의 조건. 수의란 말은 자기 마음대로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순수 수의 조건, 그 다음 비순수 수의 조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비수의 조건 나와 있는데, 원래 이 수의 조건은요, 이게 단순 수의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순수 수의 조건이 있는데, 이 순수 수의 조건에 대해서는 있으면 무효라는 게 통설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얘가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내 마음이 움직이면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붙이면 무효라고 보는 게 예전 다수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또 상세하게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 수의 조건이 아니면 비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조건, 그 다음 법정 조건, 그 다음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 나와 있는데, 이 불법 조건이니 기성 조건이니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바로 151조에 있고요. 151조. 그 다음 기성 조건에는 151조 1항 돼 있는데, 이건 2항이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2항 3항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여기 잠깐만 보면 정지 조건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 다음 뭐예요? 해제 조건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 다음 기성 조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 불능 조건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기성은 이미기자에 성취할 성자예요. 이미 성취한 조건이다. 불능 조건은요,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을 불능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규율을 해놓은 게 151조 2항, 151조 3항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그건 사실은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곱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곱하기. 그래서 정지 조건은 플러스가 되고요.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가 되고, 기성 조건은 플러스로 생각하면 되고, 여긴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이렇게 곱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나왔죠. 그러면 이건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돼요. 근데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정지 조건인데 기성 조건이었죠. 그럼 곱하면 뭐 나와요? 플러스 나오죠. 그럼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돼요. 근데 그게 정지 조건인데 그게 불능 조건이죠. 그럼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그럼 무효가 돼요. 그게 지금 151조 2항에 적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151조 3항은 뭐냐 하면 해제 조건이 그게 불능 조건이죠.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뭐 나와요? 플러스 나오죠. 조건 없는 법률 행위예요. 근데 해제 조건이
그게 기성조건이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나오죠.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게 151조 2항 3항이 되거든요. 2항 3항. 자, 그 다음 151조 1항은 불법 조건이라고 해서 조건이 사회 질서에 반하잖아요. 그럼 조건뿐만 아니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거든요. 전부가. 자, 그 다음 이제 기한이 나와 있고요. 기한. 그렇죠? 기한은 확실한 사실이죠.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 종기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기한은 152조 이하에 있고요. 자, 그 다음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나와 있고, 그 다음 기한은 중요한 게 147조 3항 같은 소급표를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기한은 소급표를 주면 그때부터 기한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1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한의 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제기가 있을 때 변제기까지는 채무자는 돈을 안 갚아도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추정된다는 게 153조입니다. 153조. 자, 그 다음 이제 기간은 155조 이하에 쭉 있는데 기간 계산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멸시효 하면 되는 거죠. 소멸시효는 162조 이하 있습니다. 162조 이하. 자, 그래서 소멸시효를 잠깐만 보면 시효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시효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멸시효가 있고 취득시효라는 게 있는데, 이런 개념이 있고요. 이런 취득시효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자, 소멸시효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어떤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을 갑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 민법 162조 1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완성한다 표현되어 있을 때 뭐 견해는 갈리지만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갑의 일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는 소급에서 다 없어져요. 이 채권이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소멸시효. 근데 취득시효는 그게 아니고, 자, 갑이 일이 있을 때 을이 이 토지의 소유자인데 갑이 20년 동안 평공연하게 쭉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럼 점유를 했어요. 그게 우리 민법 245조 1항을 충족해요. 그러면 을로부터 갑이 등기를 받았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효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에 있고요. 취득시효는 물권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법 총칙을 잠깐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 소멸시효가 있겠죠? 소멸시효. 자, 그래서 19페이지에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은 구별하는 기준은 표현이에요. 법 조문에 시효로 소멸한다는 말이 있으면 소멸시효입니다. 그런 표현이 없죠? 그래서 법전에 146조 나중에 펴보시면 거기 3년, 10년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건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그 다음 그 대상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멸시효 중단이 나와 있고요. 이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해서 자,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아직 10년 완성 전인데 갑이 을한테 권리 행사를 했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민법 168조 1호의 청구를 말하는 건데 청구를 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10년이에요. 그때부터 다시 10년. 이걸 소멸시효 중단이라 그래요. 소멸시효 중단.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뭐 소송하는 걸 재판상 청구라 그러고요. 그 다음 파산 절차 참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지급 명령, 그 다음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인데, 이게 또 뭐냐?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채권이 있어요. 이 채권은 소멸시효 권리잖아요.
그래서 162조 보면 1항에 10년의 소멸시효 걸리게 되는데 문제는 민법 168조에서 1호가 청구고요. 2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고요. 3호가 승인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을이 어떤 부동산 갖고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을이 또 병한테 무슨 채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때 갑이 을한테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송 같은 거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채권도 갑이 가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A라 그러고 이걸 B라고 하면 이때 A가 있죠. 시효가 중단돼요. 이게 여기나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2호입니다. 가압류. 즉 이 부분 가압류하면 여기가 시효가 중단돼요. 왜 여기가 중단되죠? 갑은 을한테 이 부분 권리 행사한 거니까. 이 부분을 권리 행사한 거니까. 그 다음 왜 이때 가짜가 붙었느냐? 그건 확정 판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민사 소송을 했죠.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죠. 승소 확정 판결. 그럼 이제 가짜가 지워져요. 이 압류가 됩니다. 압류. 이런 개념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그 다음 가처분이라는 개념은 갑이 을한테 갖고 있는 게 이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고 비금전 특정 채권이면 가처분 같은 게 가능하다고 나중에 또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승인은 뭐냐 하면 승인은 을이란 사람이 있죠. 채무자가 내가 당신에게 채무가 있다는 걸 인식한다. 을이 갑한테 내가 채무가 있다는 걸 인식한다는 걸 표시했죠. 그걸 승인이라 그러고 승인이 되어도 이 부분 시효가 중단돼요. 중단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멸시효 정지라는 개념이 있죠. 그 소멸시효 정지는 방금 제가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중단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다시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총 10년인데 5년 정도 지났죠? 근데 정지가 되었죠? 그럼 다시 5년만 이렇게 진행돼요. 5년만. 이걸 정지라고 그래요. 정지. 중단하고 정지는 다르거든요. 자, 그 다음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뭐냐 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이 그림에서. 그럼 채권 채무한 게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을이 있죠. 갑한테 갚은 거야. 돈 1억 원을. 그러면 소멸시효 이익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민법 184조에 나와 있어요.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멸시효의 권리남용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물권법 잠깐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